자, 저번 시간에 후3국이 성립되었다라는 데까지 나갔어. 자, 후3국이 성립이 됐으면 또 후3국 간의 경쟁이 있었을 거고 그 후에 새로운 나라가 세워졌겠지. 왜냐면 통일신라가 잘못됐다라고 생각해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고 싶어하는 애들이 봉기를 해서 그 결과 후백제, 후고구려, 신라 이렇게 후3국 시대가 되었던 거기 때문에 결국은 통일전쟁을 해야만 해. 자, 후3국이 성립된 후고구려, 궁예지, 후백제, 견훤이야. 세력을 떨치면서 경쟁하였다. 후고구려를 세운 애는 궁예. 스스로 미륵불, 불교 사상에서 나오는 일종의 그 부처인데 현세 강림에서 전쟁을 일으켜서 악한 자를 몰아내는 그런 신이래. 그래서 본인이 바로 그 현세로 내려온 미륵불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사람을 함부로 죽여. 이에 신하들이 궁예를 몰아내고 누구를? 왕건을 왕으로 세웠다. 저번 시간에 궁예가 이제 송악에 가가지고 거기를 수도로 삼은 이후로 왕건의 그 할아버지 얘기를 했었을 거야. 자, 그 할아버지가 이 손주인 왕건을 궁예에게 붙여줬어. 그래서 궁예 옆에 있으면서 보좌관 역할을 했었지. 그러면서 점차 그 궁예에 대한 신임이 엄청나게 커지게 됐고, 그러니까 궁예가 이 왕건에 대한 신임이 두터워졌고, 그걸 시기 질투하는 또 세력들이 있었을 거야.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람들이 이 궁예라는 사람과 왕건이라는 사람을 두 사람을 겪어보다가 왕건 쪽이 훨씬 더 왕의 재질이 맞다. 이 사람이 지금 궁예가 왕이 되어서는 폭군이 되어서 무서워서 살 수가 없다. 해서 이제 왕건을 왕으로 세우고 궁예를 내치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왕건이 다시 이 후고구려의 왕이 돼. 아직 통일이 된 건 아니야. 이 사람이 왕으로 세워주고 나서 이 후고구려의 이름을 고려라고 칭하게 돼. 그러면서 원래 처음에 궁예가 수도를 송악에다가 뒀다가 나중에는 왕건의 그 집안을 견제하기 위해서 철원으로 옮겼었거든. 근데 이 철원에서 다시 송악으로 왕건이 수도를 되돌리겠지. 그러니까 이 후고구려의 수도는 송악에서 철원으로, 철원에서 다시 송악으로 이렇게 변천했다고 보면 돼. 왕건은 신라와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후백제를 공격하였다. 그러니까 당시 후고구려, 후백제가 엄청나게 강성하다 보니 왕권이 약했던 신라는 쪼그라들어 있었어. 그러니까 왕건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후백제를 먼저 쳐야 되는데 강력한 군사력과 이런 그 지휘력을 갖춘 이 견훤을 치기 위해서는 동맹을 맺을 사람이 하나라도 있으면 더 좋겠지? 그래서 신라와 우호 관계를 맺고 후백제를 공격해. 그러니까 신라의 입장에서는 신라의 왕권이 약했기 때문에 신라의 왕의 입장에서는 지금 누군가가 자기를 살려주고 보호해준다라는 명목 안에 동맹을 맺자라고 하면 바로 손을 잡겠지. 그 사람이 바로 경순왕이야. 스스로 나라를 넘겨줬대. 나를 좀 살려줘. 우리 백성들도 많이 죽이지 마. 너한테 복속할게. 라는 게 되겠지. 그리고 나면 이제 이파전이 되는 거야. 누구하고 누구야. 왕건과 이제 견훤의 전투가 있겠지. 근데 참 이 사람이 운이 좋은 게 이 후기 싸움이 또 일어나게 돼. 견훤의 자식들이 견훤의 자리를 누가 물려받느냐를 놓고 아버지를 유폐시키는 일까지 생겨. 천륜을 저지른 그런 일들이 생긴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견훤이 이렇게 막강하게 이렇게 있었으면 지지 않을 전투들을 이 아들들 때문에 계속 지게 되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후백제군을 물리치고 후3국을 통일한 게 누가 돼? 왕건이 되는 거야. 자, 고려는 통일 과정에서 거란에 의해서 멸망한 이 발해 유민까지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그래서 일종의 민족 재통합이 이루어지지.
고구려, 백제, 신라, 발해까지. 이로써 고려는 옛 삼국의 다양한 문화를 흡수하여 새로운 민족 문화를 이제 만들어내고, 더불어서 통일신라가 왜 멸망해서 이 호족과 육두품 계층이 현 시대에 반대해서 일어난 거지. 그러니까 당연하게 이제 새로운 고려라는 나라는 호족과 육두품 계층이 정치에 참여하게 돼.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고려. 자, 고려의 건국 과정. 어떻게? 먼저는 신라의 경순왕이 나라를 넘겨주고, 그 다음에 후백제를 물리쳐서 삼국을 통일하고, 그 후에 거란에 의해서 멸망한 발해 유민까지 더해져서 민족의 재통합을 이루었다. 요 문장만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다. 자, 그 다음 당연히 이제 새로운 나라가 만들어졌으니 새로운 정책들이 나타나겠지. 자, 태조 왕검. 어떠한 정책을 했냐. 이제 전쟁이 끝났으니까 정치적으로 불안하고 민심도 혼란한 그것들을 안정시켜야 되겠지. 가장 먼저 세금을 낮춰서 농민의 부담을 줄여주고, 빈민을 구제하는 기구를 만들어서 백성의 생활을 안정시키려고 하였어. 더불어 가장 중요한 건 이 사람이 왕족이었던 사람이 아니잖아. 그치? 호족 중에 한 사람이야, 이 사람도.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는 계속해서 지방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날 것이 염려가 되겠지. 그걸 어떻게 막냐? 지방의 호족들을 우대하여 이 사람들을 정치 권력 안에 끼워 넣는 방법과, 모든 사람에게 벼슬을 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그러한 혜택을 줄 수 없는 사람하고는 그 집에 딸이 있으면 아예 결혼을 했어. 결혼을 해가지고 사위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왕씨성을 하사해 준다든지, 왕건이니까 결혼할 수가 없어. 딸이 없어서. 그럼 왕씨성을 하사해줘서 왕의 친척으로 만들어줘 버리는 거야. 이런 식의 방법으로 왕권의 안정을 도모했다. 여기서 너무 간단하게 나왔는데, 그리고 마찬가지로 내부에 있는 적들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는 공통의 적이 필요해. 그렇다면 고구려, 백제, 신라의 공통의 적은 뭐였을까? 바로 당나라, 그지? 혹은 그 국경을 넘나드는 이민족들, 이런 애들이야. 그래서 태조는 옛 고구려 땅을 되찾자라는 명목으로 평양을 서경으로 삼아서, 그러니까 수도는 송악이야, 개성. 그런데 평양을 서경이라는 서쪽에 있는 수도다라는 이름으로 삼아서 북진 정책을 추진해요. 왜냐? 발해 유민들을 받아들였다고 했잖아. 근데 발해 유민이 어떻게 해서 생긴 거야? 발해가 왜 멸망했어? 거란의 침입으로 멸망했어. 그러니 여러 가지 명목이 되는 거지. 즉, 발해의 원수를 갚아주고, 더불어 원래 고구려의 땅을 다시 되찾아오고, 여러 가지 명목상으로 이게 가능했어. 그래서 북진 정책을 추진해요. 자, 그 다음 왕이 누구냐? 광종. 여기서 교과서에서는 너무 태조 왕건의 정책에 대해서 짧게 나왔어. 그러니까 태조 왕조의 정책은 여기 자료에 있는 훈요 10조 한번 보자. 이 훈요 10조라는 게 태조가 후계들에게 남긴 10가지 교훈이라는 것이야. 그러니까 백성들한테 남긴 게 아니라 왕들한테. 1조 보자. 불교를 장려해라. 왜 불교를 장려하는지는 삼국시대 설명할 때 얘기했어. 불교가 뭐 왕권 혹은 신분제를 유지시키는데 도움이 됐기 때문이야. 두 번째, 현재 세워진 절은 도선의 풍수사상에서 따라 지은 것이니 함부로 더는 짓지 말아라. 여기 봤더니 불교만 얘기하는 거 아니야. 풍수사상에 대한 얘기도 나온다. 곧 이따가 고려가 어떠한 색채를 갖는 나라가 되는지를 볼 수가 있어. 중국의 풍습은 억지로 따르지 말고 거란의 언어와 풍습은 본받지 말아라.
약간 적대관계지, 즉 북방민족들을 경계해라 라고 나와 있어. 서경은 우리나라의 지맥의 근본이 되니 석 달마다 가서 100일 이상 머물. 마찬가지야. 이게 북진 정책에 관련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 연등회와 팔관회를 소홀히 하지 말아라. 이게 이 연등 행사는 불교 행사고 팔관회는 토속신에 대한, 우리 팔괴라고 들어봤지? 그 점치는 사람들이 보는. 이게 팔관회라는 거는 이런 토속신의 제사야. 근데 이것도 소홀히 하지 말래요. 더불어 왕의 경전과 역사를 읽어서 옛일을 거울 삼아 오늘을 경계해야 할 것이다. 태조왕건은 자신의 뒤를 이어 왕이 될 후손에게 10가지 가르침, 후뇨 10조를 남겼다. 태조는 뭘 중요해? 불교를 중요시하면서도 유교, 풍수지리 등 다양한 사상을 존중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이게 조선에 가면 유교 외에는 모두 다 배척하거든? 근데 고려는 그렇지 않아. 굉장히 개방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어. 불교? 오케이. 유교? 오케이. 도교? 오케이. 토속신앙? 오케이. 모든 사상에 대해서 약간 포괄적으로 허용해주는 그런 분위기, 자유로운 분위기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 그러면서도 중국의 문화를 받아들이면서도 자주적인 태도를 보였다. 자주적 사상, 즉 중국에 너무 굴종적인 삶을 살지 말아라. 필요한 건 가지고 오지만 걔네들에게 굴복하지 말아라 라는 아주 진취적인 사상을 갖고 있었던 게 고려야. 이게 조선하고 아주 많은 차이를 보여. 서경을 중시하고 거란을 배척했다는 사실을 바탕 북진 정책, 언제든지 우리는 북쪽으로 영토 확장을 할 수 있어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바로 왕건의 어떠한 정책이었다고 보겠어. 그래서 왕건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종교를 탄압하면 안 됐던 거야. 다양한 종교를 허락해줘.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북진 정책을 통해서 영토를 확장하려고 노력했다라는 게 왕건의 대표적인 정책이겠어. 그 아들이었던 광종, 이 사람의 업적이 참 많아. 이 사람을 꼭 기억해야 된다, 고려에서. 왜? 이 사람은 불법적으로 노비를 삼은 사람을 양인으로 해방시키는 복지 정책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야. 노비 안건법을 시행했어요. 첫 번째. 이게 좋은 게 뭐냐면 노비는 일반 양민이 아니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아. 근데 이 사람들이 양인이 된다면, 평민으로 바뀐다면 세금을 내는 대상이 되겠지. 그러니까 왕의 입장에서는 세수가 늘어나. 그러니까 왕권 강화에 도움이 되는 정책이 노비 안건법이야. 일석이조지. 복지 정책도 되는 거고, 그러니까 노비를 평민으로 해방시켜 줌으로써 복지 정책도 되는 거고, 이것으로 인하여 세수도 늘어나니까 왕권 강화에도 도움이 되고. 두 번째, 왕권 강화를 위해서 과거제를 처음으로 시행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통일신라 때 독서 삼품과가 있었어. 독서 삼품과는 제대로 치러지지 않았지. 근데 과거제는 달라. 명확하게 시험 과목도 있고, 그지? 시험을 봐가지고 관리를 뽑는다? 왕권 강화의 어떤 가장 큰 사건이 될 수 있겠어. 그러니까 유교적 지식과 능력을 갖춘 인재를 등용한다라는 명목의 과거제는 결국은 유교를 공부시키고 그 성적에 따라서 내가 관료를 뽑아서 내가 관직에 올릴 거야. 누가? 왕이. 광종은 자신의 정책에 반대하는 공신과 호족들을 대대적으로 숙청해. 왕권이 강화됐다는 걸 명확하게 보이지. 숙청시켜버려. 이로써 호족 세력은 약화되고 왕권이 안정되어서 어떻게 돼? 중앙집권적 통치체제의 기반이 만들어졌어요. 뭘 통해서 알 수 있어? 노비안건법 과거제. 이 활동 2에 또 나온다. 자, 보자. 광종의 정책. 광종 7년에 노비를 조사하고 옳고 그름을 분명히 밝히도록 명하였다. 즉, 이 사람이 언제부터 노비였고
그 노비가 어떻게 해서 노비가 되는지 밝히라고 한 거야. 자, 이 때문에 주인을 배반하는 노비들을 억누를 수 없었고, 쉽게 말해, 제가 평민이었던 나를 이러한 장난질을 해서 노비로 만들었어요. 이렇게 배반했다라는 거야. 주인을 업신 여기는 풍속이 크게 유행하였다라고 고려사 절요에 써져 있어. 역사책인데 이거는 누구의 입장에서 써져 있는 거야? 양반의 입장. 여기서는 양반이라고 하지 않지만 귀족의 입장에서 써져 있는 글이니까 이런 표현을 쓴 거야. 배반이다, 뭐 업신여긴다 이런 표현을 든 건데 결국 어떻게 해서 노비가 되는지 알아봐서 이 사람이 원래 평민이었으면 평민으로 되돌려줬다 라는 노비 안건법의 내용이 고려사절요에 등장한다. 더불어 고려사 내용에는 뭐가 있냐? 쌍기는 후주 사람으로, 중국 사람이 주나라 사람이야. 광종이 그의 재주를 아낀 나머지 후주 황제에게 표를 올려 그를 관료로 삼겠다고 요청한 후 발탁하여 관직에 임용하고 습진시켰고, 그지? 이 사람이 광종 9년에 과거제를 설치하자 하고 건의했다라는 거야. 과거제 중국 사람이었던 쌍기의 건의로 실시된 관리 임용법. 자, 기억하자. 광종, 쌍기, 과거제. 자, 그렇다면 이제 후삼국이 통일되고 만들어진 고려의 통치체도. 중앙정치는 어땠고, 지방행정은 어땠고, 군사제도는 어땠고, 관리등용제도는 아까 방금 나왔지, 과거제였지. 어떤 것이 있었는지 한번 보자는 거야. 중앙정치제도 성종은 강화된 왕권을 바탕으로, 자, 성종 나온다. 광종 다음에 성종이야. 최승로의 시무 28조를 받아들여 개혁안이야. 통일신라 때도 개혁안을 내세운 사람이 있었지. 최치원. 최치원의 개혁안은 시무 8조는 어땠어? 받아들여지지 않았었어. 통일신라 시대 때. 자, 근데 성종 때, 고려 시대에 개혁안을 내세운 최승로 시무 28조. 이걸 받아들여서 통치 이념으로 만들었는데, 고려의 중앙정치제도는 우리 발해할 때 삼성육부제 나왔지. 당의 삼성육부제를 수용하였다. 근데 형태 정치체제 이 문장보다는 여기 이 표를 봐봐요. 자, 이게 고려의 정치체제야. 삼성육부제, 상서성, 중서성 문화성이었는데 중서성 문화성을 더해서 중서문화성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뭘로? 이거를 수용해서 이름이 바뀌어 이성육부야. 이성육부. 그러면 얘 상서성에 보면 뭐가 있냐? 상서성 밑에 육부가 붙어. 이병, 호, 형, 예, 공 이런 육부가 붙고, 중서문화성은 뭐 하느냐? 이 상서성의 짱들이 모여있는 귀족들의 국가정책 계획 결정하는 기구야. 그러니까 여기는 상서성은 행정 업무를 실제로 행하는 실행기구이고, 중서문화성은 어떠한 것을 하자라고 계획하고 결정하는 기구라고 보면 되겠어. 자, 중서문화성, 그러니까 여기는 장관들이 모여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보면 대통령하고 국무회의 위원들이 모여서 정책을 결정하잖아. 국무회의라고 보면 되겠어. 중서문화성, 왠지 중요한 일을 할 것 같지. 국가 정책을 계획, 결정해. 결정하면 상서성은 그거를 집행하는데 각 집행하는 기구가 6개가 있어서 육부인 거야. 왜냐면 행정 업무, 군사 업무, 세무 업무, 그 다음에 법률과 관련된 거, 외교에 대한 거, 그 다음에 건설 교통 관련된 거, 이런 것들을 각각 부서에 맡겼기 때문에 그 부서가 6개인 거야. 이거 외에 다른 부서들이 3개가 더 있지. 3, 4. 회계감사회. 어사대.
감찰과 풍기, 단속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경찰청 정도 혹은 국정원 정도 되겠어. 사실은 중추원이 더 국정원에 가깝겠다. 왜냐면 왕명을 전달하고 군사 기밀을 여기서 하니까. 그러니까 어사대는 경찰청, 중추원은 국정원 정도로 기억하면 되겠어. 그리고 3사는 전체 회계 보고를 하는 돈과 관련된 거야. 국정에 관련된 필요한 돈의 회계 출납을 맡는. 여기서 중요한 게 3사인데 3사가 조선시대에도 꼭 나와. 이름이 똑같이 3사인데 하는 일이 달라. 그러니까 그거 헷갈리지 않도록 기억해라. 이름은 같은데 하는 일이 달라. 자, 다시 문장으로 들어와서 중추원은 군사 기밀과 왕의 명령 전달. 어사대는 관리의 비리 감찰. 3사는 국가의 재정의 회계 출납. 이거 외에 이건 상설기구야. 항상 설치되어 있는 기구고 상설은 아니고 필요에 의해서 그때 설치되었다가 없어지는 기구가 있었으니 이게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이야. 도병마사는 국방과 군사 문제,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임시로 세워지는 기구야. 식목도감은 각종 제도와 시행규칙을 제정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도, 시행규칙. 그러니까 딱 그때만 필요한 법과 제도. 예를 들어 외교사절을 방문했을 때 준비한 것. 혹은 왕실의 행사에 관련된 것.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게 식목도감이니까 그 행사가 끝나면 없어지겠지. 자, 중서문화성에 여기 중서문화성 낭사라는 건 뭐냐면 중서문화성은 아까 장관급들이 모여있다고 했어. 귀족 중에서도 좀 높은 사람들. 그 사람들 밑에 있는 실질 업무를 보는 사람들이 낭사야. 그리고 어사대에 있는 이런 사람들을 대간이라고 불렸는데 이게 한자 표현인데 분명 왕이나 고위 귀족보다는 신분이 낮아. 그런데 얘한테 어떤 권력을 줬냐? 왕과 고위 관료를 견제하는 일들을 얘네들이 가능해. 그러니까 고위 관료를 감찰하고 그것을 왕에게 고해 바치고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애들이야. 당시에 왕에게 가서 함부로 말을 걸 수가 없었어. 왕이 허락하기 전까지는. 근데 얘네들이 먼저 왕을 만날 것을 왕에게 고할 수 있었다라는 거야. 누가? 이 중서문화성의 낭사와 어사대가. 이게 특별한 거라서 이거 좀 기억하고 있으면 좋겠어. 그래서 고려의 중앙정치제도 이성육부다. 중서문화성은 계획하고 상서성은 실행하고 그 외에 3사는 돈, 세금 걷고 그걸 어디다 쓰고 하는 회계 업무 그리고 각각의 공무원들이 일 잘하는지 잘못하고 있지 않은지 감찰이 어사대 왕명을 전달하고 군사 기밀을 모으는 기관이 중추원. 그런데 특별하게 여기엔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중서문화성의 낭사라는 직책과 어사대 두 애들에게는 특별한 역할을 주었는데 이게 대간이라는 것으로서 왕과 고위 관료를 견제하기 위해 왕에게 쓴소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대외적으로 준 거예요. 자, 고려시대의 지방행정제도는 어떻게 됐냐? 통일신라 시대 구주 오서경이었지. 고려의 지방제도는 성종 때 만들어졌는데 12목. 지방 12목? 목사라고 불리우고 사실은 지금으로 보면 시단이야.
그러니까 이곳에 지방관이 파견되었다라고 되어 있어. 이 말은 뭐냐면 지방까지도 왕이 다스렸다. 그럼 어떻게 나누어져 있느냐? 전국을 경기, 오도, 양계. 그러니까 오도, 양계 5개의 도로 만들어져 북계. 5개의 도와 양계라는 게 북계, 동계 여기 있지. 위치를 봐봐. 국경선 있는데 2개를 나누어서 얘는 도라고 부르지 않고 계라고 불렀다는 거야. 양계. 그리고 나머지는 뭐? 도로 불리웠어. 근데 몇 개가 있었어? 5개. 그렇다면 일반 행정구역이 도, 5도고. 그지? 군사행정구역이 북계, 동계, 양계인 거야. 명칭이 다르겠지. 일반 행정기관에는 문관이 파견돼야 되겠지. 이름이 안찰사. 군사행정기구에는 누가? 장군이 파견돼야 되겠지. 병마사. 오도 아래는 군현을 두어서 지방관인 수령을 파견하였다. 즉 지방관 직접 파견되었다. 그러나 모든 현, 지금의 시단이 여기에 다 파견할 수는 없어. 그러니 지방관이 파견된 곳을 주현이라고 하고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곳을 속현이라고 했어. 그러니까 중앙에서 지방관을 파견해. 얘는 지방관 파견이 안 돼 있어서 그 지역의 원래 향리가 그곳의 유지가 행정 업무를 담당했다. 호족 출신의 향리가. 자, 그래서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속현이 더 많았다. 속현과 특수행정구역이 여기 기억해라. 이게 조선시대에 사라지는데 고려시대에는 있었어. 향, 부고, 소. 여기도 농사를 짓기는 해. 근데 특수작물을 재배해. 쌀이 아니. 그리고 혹은 수공업 품목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마을이야. 그래서 일반 현보다는 좀 무시당했던, 같은 양민인데도 평민인데도 무시당했던 지역이야. 향, 부곡, 소 이런 곳들. 그리고 행정관이 파견되지 않은 작은 현에는 속현이라고 해서 행정관이 파견되지 않았지. 자, 이곳에서는 호족 출신인 그 지방의 향리가 행정을 담당했어요. 그 다음 여기는 지금 주로 오도에 관련된 거야. 양계는 북쪽 국경지대이기 때문에 외침의 가능성이 큰 지역이라서 여기는 진을 설치했어요. 군사적 요충지의 마을들을 만들었다라는 거야. 그렇다면 고려의 군사제도는 그러면 어땠냐? 이건 지방제도야. 군사제도. 중앙군이 있고 지방군이 있겠지. 중앙군은 2군 6위, 지방군은 일반 5도에는 주현군, 그 다음에 동계북계 있는 이 국경선 있는 데는 주진군으로 이루어졌다. 자, 그럼 2군은 뭐 하는 데고 6위는 뭐 하는 데냐? 2군은 궁궐이야. 궁궐하고 왕실을 지키는 왕실 기사단 이런 거 생각하면 되겠어. 6위는 뭐냐? 개경이라든지 국경지역, 즉 수도라든지 아니면 아예 국경을 담당하는 직업군인들이 되겠어. 그리고 5도에는 주영군, 양계지역의 주진군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다. 관리 임용제도에 대해서 아까 잠깐 설명했지. 쌍기의 건의로 과거제가 만들어졌다고. 근데 100% 과거제만 가지고 관리가 될 수 있었냐? 아니라는 거야. 고려시대에 관리가 되는 방법은 크게 2가지야. 과거제하고 음서제. 과거제는 시험 보는 거고 음서제는 추천제야. 어떤 거를 추천하냐면 집안 좋은 애들.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는 할아버지, 아버지를 이렇게 모시고 있는데 자식이나 혹은 사위들이 그닥 똘똘하지 못한 거야. 근데 그 사람들이 정계에서 그래도 그 집안 사람들이 계속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왕이 어떤 타협점으로 준 거지. 추천하도록. 이게 고려와 조선의 차이인데 고려를 귀족사회라고 하고 조선을 사대부라고 부르는 이유는 어쨌든 귀족이 권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런 장치들이 좀 많았다는 거야. 그래서 과거제로 관리가 된 사람보다 음서제로 관리가 되는 사람이 더 승진이 더 빠르고 높은 데까지 올라갔어. 고려시대에는. 근데 반대로 조선시대는 실력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어. 그래서 실력이 없어서 과거 시험을 못 보는 애들 되게 무시했어. 그래서 음서제로 관리가 되는 애들은 되려 높은 자리에 못 앉고 과거제를 통해서 관리가 된 애들은 높은 자리에 올라갔어. 이 차이야. 자, 고려시대에 과거제와 음서제로 관리를 선발했다. 고려의 과거제 여기 나와 있어요. 여기. 자, 어떤 시험이 있는지 보자. 문과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행정고시 같은 거야. 시험 뭘 뭐냐? 제술, 명경 이렇게 되는데 제술, 이제 서술 시험인 거야. 명경은 그야말로 어떤 책에 뭐 유교 관련된 어떤 책들이 시험 과목이겠지? 그것을 얼만큼 알고 있는지를 묻는 거고 제술은 시제를 문제를 딱 하나 주고 그것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이런 문제야. 그러니까 제술과 명경으로 되어 있고 음서의 방법으로 추천제로 관료가 될 수 있었고 그러니까 시험은 먼저 뭐 문과 그다음에 잡과 승과가 있었다. 이게 특이하지? 고려가 불교사회라는 거야. 귀족사회면서 불교사회였다라는 게 승려가 되기 위한 시험을 국가시험으로 보는 거였어. 이게 교정과 선종으로 나누어져 있고 잡과는 기술관인데 기술이라고 해서 우리 지금의 공대 생각하면 안 돼. 이때는 통역관이라든지 혹은 의사 이런 애들이 잡과에 해당한다. 주로 아버지에서 아들로 그 기술이 연결되기 때문에 통역 집안들은 계속 통역하고 의술을 하는 아버지 밑에 자식들은 아버지에게 그걸 배워서 계속 의사가 되고 이런 거야. 그래서 정해져 있었어. 크게. 근데 이게 또 조선과 다른 점이라면 여기 무과가 있니? 없잖아. 조선시대에는 승과가 사라지고 여기에 무과가 들어가. 이 차이점이 있다는 거 기억하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관리를 뽑았다. 자, 읽으면서 볼게. 고려의 과거는 문과, 잡과, 승과가 있었어요. 문과는 문과에서 문학적 글쓰기와 정책을 시험하는 제술과 유교 경전의 이해 경력을 묻는 명경과를 봤어요. 이 가운데 제술과, 즉 논술 이런 거를 더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거야. 잡과는 그럼 뭐냐? 법률. 지금으로 보면 변호사 뭐 이런 거야. 회계사. 지리 업무를 보는 거. 그리고 여기도 빠져 있는데 지금 통역, 의술 이런 것들도 이 기술관에 해당한다. 승려를 대상으로 하는 승과가 있었어. 그러니까 승려도 품계를 받았다. 왕의 자식들도 그래서 승려가 되는 경우가 번번이 있어서 고려시대에. 무관을 뽑는 시험이 시행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어. 자, 음서, 왕족의 후손, 공신, 그러니까 고려를 세우는 데 도움이 된 신하인 거야. 5품 이상의 관리, 고급 관리들의 자손을 과거 합격 여부에 관계없이 관직에 임명하는 제도가 뭐다? 음서다. 음서 혜택을 받은 사람들도 과거 급제를 명예로 생각하였기 때문에 음서로 관직에 나가더라도 과거에 응시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어쨌다 음서로 올라간 애들이
더 승진이 잘 됐다. 언제? 고려 시대에는. 이 말이야. 자, 문벌사회의 동요. 이렇게 만들어진 고려가 시간이 지나면서 안정이 되면 사람들이 고인물은 썩기 시작한다고 문제가 생겨나. 원래 호족과 육두품이 통일신라의 신문제가 고정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자유로운 고려를 세웠는데 자기가 권력을 갖고 나오니 어때? 이 권력을 쥐고 계속 유지시키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야. 똑같아, 사람이라는 게. 그래서 권력을 독점하고 싶다라는 마음에 얘네들이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한다. 문벌사회의 동요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문벌사회라는 게 문관 출신 아이들, 자기들만의 리그, 이 애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거야. 대표적인 게 이자겸의 난 기억하자. 12세기에 들어 몇몇 가문이 권력을 독점해. 지배층 내부의 갈등이 커졌다. 대표적인 사람이 경원 이씨 가문인데 왕실의 혼인관계로 세력을 확대됐다. 항상 외척이 문제야. 그래서 80년간 권세를 누렸고 특히 이자겸은 예종과 인종에게 딸을 시집 보냈고 이게 무슨 말이냐. 딸들이 나이 차이가 나니까 처음에 큰 딸을 사위한테 보내고 그 딸이 얘를 일찍 낳았겠지? 손주를 봤을 거 아니야. 그 손주를 또 자기 작은 딸하고 결혼시키게 된 거야. 말도 안 되는 계속 보지? 즉 언니가 시누이가 되는 거야. 아니, 언니가 시어머니가 되는 거야. 이러한 형태로 막강한 권력을 행사해. 그래서 이 외척이 득세하게 되면 왕권은 흔들리게 돼 있어. 인종은 이자겸의 위협을 느끼고, 그러니까 인종 때야 안 되겠다. 이자겸이 이제는 왕까지 되려고 그를 말 안 들으니까 제거하려고 하는구나. 말 잘 듣는 다른 왕을 세우려고 하는구나. 라고 위협을 느꼈지. 그래서 이자겸을 이제 권력에서 제거해야겠다라고 생각하던 차에 이자겸이 척춘경이라는 사람과 함께 난을 일으켜서 인종을 죽이러 가. 근데 반대로 인종이 척춘경을 회유해서 이자겸을 몰아내. 이런 사건들이 생겼어. 그러니까 왕실이 엉망이지. 그러니까 이자겸의 난 실패했지만 어쨌든 이게 왕실을 흔드는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걸 보여주는 사건이야. 그러니까 왕실은 왕의 권위를 회복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었던 공신 세력들을 밀어내고 새로운 신진 세력들을 받아들여야만 했어. 근데 이 과정에서 등장하는 게 바로 묘청과 정지상이라는 사람이야. 자,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이 묘청이라는 사람이 수도를 옮기자고 한 거야, 왕에게. 이 과정, 자, 보자. 인종은 왕실의 권위를 회복하기 위해 정치개혁을 추진하였다. 이 과정에서 묘청, 정지상을 중심으로 한 서경 세력. 이렇게 이 표로 기억하자. 서경파, 개경파. 서경파의 대표적인 사람 묘청, 정지상. 개경파 대표적인 사람 누구? 김부식. 헷갈리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서경은 어디냐면 평양이야. 개경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개경이야. 지금 이름 바뀌지 않아. 원래 여기가 수도였잖아. 옮겨가야 된다. 서경으로. 서경 천도 운동을 하는 거야. 근데 이거 반대하지. 이 개경파들 같은 경우는. 얘네들이 아무리 주장을 해도 왕권이 약하니까 들어주지 않으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묘청하고 정지상이 난을 일으켜. 자, 서경 세력은 풍수지리설을 내세워서 서경천도를 추진했어. 이들은 왕을 황제라고 칭하고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할 것과 금을 정벌하자 라고 북진정책을 추진해. 그러나 반대로 지금
개경파는 지금 우리가 전쟁을 할 때가 아니야. 분위기 파악을 못하는구나. 금의 4대 관계를 맺어야 돼. 라고 주장했던 애들이야. 첨예하게 갈리지. 개경 세력의 반대로